자, 32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우리가 틀린 것을 묻죠. 자, 1번 보시면은 자체 개발 방식은 이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러분, 자체 개발 사업은 자금을 토지 소유자가 조달하니까 개발 사업의 규모가 작고 위험이 낮은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은 1번인데,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결국 뭐죠? 자체 1번은 좀 뭐죠? 지주 공동 사업에 대한 설명이죠. 지주 공동 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위험이 분산되는 장점이 있어요. 1번 정답. 2번 컨소시엄 구성 방식인데, 자, 여러분, 이번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죠.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자금 조달이나 기술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여러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사업의 안정성은 있다. 장점이지만은 출자 회사 간의 상호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은 있죠. 3번 사업 위탁 방식이죠. 자, 이 지주 공동 사업에 있어서 사업 위탁형 또는 사업 수탁 방식이죠. 사업 위탁형, 이 사업 우리가 수탁 방식인데,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이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우리가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맞는 질문. 자, 4번에 지주 공동 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제공해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의 개발입니다. 자, 5번 토지 신탁형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 관리 처분해서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우리는 토지 신탁 방식이죠. 자, 토지 신탁은 작년, 재작년 2년 연속도 출제된 용어죠.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인 위탁자가 20년, 30년 약정을 맺어서 토지를 신탁을 하죠. 이 신탁 회사에 우리는 토지를 신탁을 하면은 신탁에 따르는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를 해주죠.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형식상 우리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해서 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회사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수익증권 소유자 또는 우리는 수익자에게 이익이 귀속, 신탁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이 귀속이 됩니다. 자, 5번 맞는 지문이죠. 1번 정답입니다. 33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선 위탁 관리 방식은 건물 관리의 전문성을 통해서 노후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여 대형 건물 관리에 적합한 방식이다. 자, 여러분이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가 있죠. 이 관리 주체에 따르는 우리가 관리 방식입니다. 자, 관리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이 또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데, 위탁 관리의 장점이 지금 나와 있죠. 1번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등의 관리는 기술적 측면의 관리죠. 자, 이 기술적 측면의 관리, 이 경제적 측면의 관리, 이 법률적
측면의 관리, 이 복합 개념이죠. 복합 개념에 따라 우리는 종합적인 관리에 접근이 필요합니다. 복합 개념에 따른 관리,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자, 이 기술적 관리를 의미하는데, 문제는 지금 1번 지문은 이 토지의 기술적 관리를 말합니다. 3번 부동산 관리는 법, 제도, 경영, 경제,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설비 등의 기계적 측면과 경제 경영을 포함한 이 복합 개념적인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죠. 맞는 질문. 자치 관리는 자가 관리입니다. 여러분, 자치 관리는 자가 관리인데, 이 자치 관리 방식은 관리 요원이 관리 사무의 안일, 무사 안일해지기가 쉽고 관리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맞는 질문이고, 5번 혼합 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 위탁을 하죠. 자, 그래서 혼합 관리는 이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가 혼합이 됐어요. 그래서 과도기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과도기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만 선별 위탁한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부분만 선별 위탁하니까 부분 위탁 방식입니다. 그리고 관리상의 운영이 잘못되면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분명히 아니라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고, 또 우리는 전문업자를 부분 위탁이기 때문에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34번 문제로 갑니다. 아파트 개발업자의 부동산 마케팅 활동에 여러 가지 활동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서 틀린 설명. 유통 경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중개업자나 기존 고객을 통한 분양 방법도 검토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케팅 믹스죠. 자, 마케팅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요소를 결합하는 것을 마케팅 믹스, 포피 믹스 전략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프레이스, 우리가 프로덕트, 프라이스, P가 네 가지 P가 있죠. 프로모션. 자, 작년 시험은 이 네 가지 사례를 출제했는데, 자, 우리가 플레이스를 유통 경로 전략이죠. 부동산 개발 회사가 직접 분양한다든지 분양 대행 회사를 통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중개업소나 주택금융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1번 맞고, 2번 분양 전단지를 신문에 삽입해서 알리는 방법의 홍보를 우리는 전단지, 리플렛 광고라고 합니다. 전단지라고 하죠, 많이. 자, 3번 최근에 주거 환경 흐름을 감안한 주택 상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전기계 어떤 걸 설치하느냐 조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설계 같은 거죠. 설계, 3타입 형태, 평면 설계, 이런 것은 제품 전략입니다.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아파트 상표, 브랜드를 활용하는 방법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아닙니다.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 4번 정답이죠. 자, 관계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으로서 상표, 브랜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4번 정답. 가격 전략 수립 과정에는 개발 상품의 경제적 가치를 감안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업무가 반드시 필요하는데, 아파트 품질에 비해서 가격은 저렴하도록 하고 표적 수요자의 자금 동원 능력과 금융과 연계한 전략, 가격 전략이 필요합니다. 35번 부동산 가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가격에는 개별적인 동기와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기가 쉽죠. 따라서 사정 보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개별적으로 형성됩니다. 1번 맞고, 2번 부동산 가격에서 협의 가격은 교환의 대가만을 의미하죠. 교환의 대가만을 의미합니다. 자, 영성의 특성에서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이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바로 협의 가격이고,
이 영속적 기간이 분할 가능하죠. 기간 분할의 가능성에 의해서 이 사용 수익의 대가, 용익의 대가죠. 이 사용 수익의 대가로서 임대료로 표시하는데 이 협의 가격과 임대료를 더해줘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 가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 협의의 이 가격을 원본으로서의 가격이라면은 이 임대료는 이 원본에 대한 과실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부동산 가격은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승한다. 맞고, 네 번째 부동산 가격은 영속성의 특성에 의해서 과거, 현재 및 장래에 걸친 장기적 배려하에 형성되고, 여기까지 맞았는데 뒤에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는 부단히 변한다. 틀린 질문이죠.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지만 그 지리적 위치를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변하는 거죠. 지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 그 지리적 위치를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부단히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정답.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일단 가격이 결정되면 수요, 공급에 다시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가격의 이중성이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이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가격의 이중성이 나타나는데, 이 가격의 이중성은 부동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은 가격의 이중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3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과 관련된 감정평가 활동을 연결한 것이다. 틀린 것. 균형의 원칙이죠.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인데, 균형에 위배되면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고, 적합은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의 적합에 위배되면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경제적 감가가 발생합니다. 대체 원칙은 사례가 있는 부동산은 대체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해야 돼요. 거래 사례 자료 수집의 선정에 있어서 대체 원칙과 관련이 있고, 4번 정답인데 토지 잔여법에 의한 순수익을 계산할 때는 수익 배분의 원칙, 경쟁의 원칙이 아니라 우리는 수익 배분의 원칙이죠. 자, 생산 요소인 노동, 자본, 경영,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서 이동할 수 없죠. 이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수익에서 노동, 움직일 수 있는 생산 요소인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 경영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잔여, 이 남아있는 수익을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제일 맨 마지막에 배분하라는 원칙이 수익 배분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수익 배분의 원칙은 수익환원법에 있어서 이 토지 잔여법에 있어서의 성립의 근거가 되죠. 하여튼 잔여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4번 정답. 변동의 원칙이 나오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37번. 감정평가 절차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튼 것은, 자, 지역 분석이 일반적으로 개별 분석보다 뭐한다? 선행을 하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이 있고 개별 분석이 있는데, 이 절차상 선후 관계를 보면은, 절차상 어느 걸 먼저 하냐, 선후 관계를 보면은 우리가 지역의 특성에 제약하에 개별 분석이 이루어지니까 지역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 개별 분석은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이 선행 분석은 지역 분석, 후행 분석은
개별 분석이죠. 1번 맞고 2번 개별 요인은 당해 토지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 조건 등의 재반 여러 가지 요인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2번 맞고 3번 지역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 하니까 틀렸죠. 이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죠. 이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을 하죠.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하여 최유효 이용을 판정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격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개별 분석입니다. 3번 정답이고 인근 지역의 범위는 고정적 경직적이 아니라 변한다. 변적, 우리가 유동적이다. 대상,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 이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인근적인데 인근지역의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한다. 유동적, 가변적이다. 동일 수급권은 인근지역을 포함하고 인근지역과 상호관계에 있는 이 유사지역, 이 유사지역이 존재하는 우리 공간적 인근지역 유사지역을 포함하는 이 광역적인 권역이 동일 수급권으로서 사례자료 수집의 최원방권을 말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8번. 자, 원가법에서의 감가수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액법이 나오는데, 자, 감가수정을 보면은 우리가 내용연수를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우리는 정액법이 있죠. 우선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금액씩 감가된다는 전제하에 군하는 방법인데, 자, 문제는 이 매년의 감가액은 자, 건물, 구축물 등의 평가에 적용하는데 매년 감가액은 이 조달 원가에서 경제적 내용연수 끝났을 때 잔존 가격을 경제적,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로 우리가 나누어서 우리는 매년의 감가액으로 삼는 방법인데 이게 바로 우리는 총감가액을 말하죠. 그래서 1번 틀린 지문이고 2번 정률법은 기계, 기구 등의 동산에 적용하는데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된다는 전제하에 구하는 방법이죠. 자, 대상 물건의 매년 말 잔존 가격의 감가율이 정률이죠. 감가율을 곱해서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인데 매년의 감가액은 뭐 한다? 체감하죠. 그래서 상각 첫 해의 감가액은 가장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감가액은 점점 체감하기 때문에 정률법을 체감상각법이라고 해요. 자, 매년의 감가액은 체감합니다. 2번 틀린 질문. 3번 상환기금법은 내용연수가 만료하는 때의 감가 누계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 이자 상당액을 우리는 포함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당해 내용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인데 내용연수법 중 우리가 초기에 감가액이 우리가 가장 크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상환 기금법인데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초기의 감가액 보면은 감가 누계 자, 최종 경제적 내용수 끝났다. 자, 처음에는 감가가 없죠. 자,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가는 것은 정액법, 이렇게 가는 것은 상환기금법. 요 차이는 바로 이 복리 계산에 따른 이자만큼 차이가 있죠. 이렇게 가는 게 바로 정률법. 그러면 초기에
감가액이 가장 많은 건 정률법, 상환기금법은 가장 적어요. 가장 작습니다. 3번 틀렸고 4번 관찰감가법은 대상부동산을 면밀히 관찰하여 각종 감가 요인과 감가액을 직접 관찰하여 구하는 방법인데 객관적이 아닙니다. 주관적이죠. 평가사의 능력과 경험에 좌우되다 보니까 주관적이라는 단점이 있고 물리적이 아니라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 산정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관찰, 감가법. 또 뭐가 있다? 분해법이 있죠. 자, 분해법이 나오죠. 대상 부동산에 대한 세분된 감가인데 이 내부적 대상 물건 자체의 내부적 요인에서 발생한 감가, 또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한 감가인데 이 내부적 감가는 이 물리적 상태의 변화로 인한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나타내는 물리적 감가, 또 이 물리적 상태의 변화는 별도로 기능면에서 효용이 감소함에 따르는 감가, 외부적 감가는 경제적 감가, 이렇게 세분하고 여기도 뭐죠? 치유, 수선 비용과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을 때 수선하면은 치유 가능한 감가, 수선을 하지 않으면 치유 불가능한 감가로 나누고, 여기도 기능적도 우리는 개량하면은 치유 가능한 감가, 개량을 하지 않으면은 치유 불가능한 감가로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감가는 치유,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니까 여기는 치유 자체가 불가능한 감가죠. 자, 요 각각의 감가액을 전부 더해요. 전부 더해서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방법이 분해법입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 정답. 자, 39번 문제로 갑니다. 자, 어떤 토지를 표준지 공시지가를 우리가 기준으로 평가했다. 자, 대상 토지에 있어서의 가치인데 표준지 공시지가인데 유사지역에서 추출한 유사 표준지 공시지가가 얼마? 10,000원이다. 자, 유사 표준지 공시가가 10,000원입니다. 자, 공시 기준일 1월 1일 이후에 기준 시점까지 6개월이 경과했다. 자, 이때 인근 지역의 지가 변동률은 얼마? 1, 4분기. 자, 시점 수정을 가는데, 자, 시점 수정하는데 1, 4분기. 자, 공시 기준일 1월 1일 100으로 뵀을 때 3월 31일까지 10% 상승했어요. 10% 인상되었고, 고는 되었고니까 곱하기 and, 그리고 2, 4분기 4월 1일을 또 100으로 봤을 때 또 몇 프로 상승했다. 6월 30일에 또 10% 또 상승했어요. 자, 이 내용이 바로 뭐다? 시점 수정치. 시점 수정치가 됐죠. 자, 그리고 유사지역은, 자, 지역 요인 비교한데 유사지역은 사례부동산에 속한 것은 인근지역, 대상부동산에 속한 인근지역에 비해서 지역 특성이 몇 프로? 5%, 열세일 때는 마이너스. 지역 요인 비교했어요. 자, 그리고 개별 요인 비교인데 표준지와 대상 토지 개별 요인지 비교치가 다음과 같았다. 자, 개별 요인 비교인데 표준지는 사례가 100이에요. 100분의 110. 가로 조건은 어떻게 돼요? 대상 토지가 표준지에 비해서 10% 우세하죠. 다른 거 보니까 행정적 조건. 또 100분의 얼마? 95. 대상 토지가 표준지에 비해서 5% 열세 있다. 요거죠. 나머지는 100분의 100은 전부 1이니까 관계없습니다. 이걸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95, 95 없어지고 100, 100 없어지는 거죠. 그럼 또 100, 100 이거 없어지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10 곱하기 110 곱하기 또 110이 나오죠. 자, 그리고 밑에 100이 나오죠. 그럼 다시 공 2개 없어지면 얼마? 11의 제곱 121 곱하기 110의 제곱미터가 나오죠. 이게 정답인데 정답은 그래서 얼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준지의 도로 상황, 지목, 용도, 지역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상에 포함한다. 자, 공시상에 나오죠.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지번, 단위 면적.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표준지의 적정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상권으로 토지의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가치를 반영해서 평가된다. 어떻게 돼요? 평가 기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토지에 정착물 등이 없는 상태인 토지에 정착물 등이 없는 상태인 뭐를 나지를 상정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2번 정답. 3번 표준지의 단위 면적 단각에서 단위 면적은 아까 얼마?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로 보는 거죠. 표준지 공시지가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생산 기반을 위한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 채비지 매각 또는 환지 신청에 적용되죠. 자, 4번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적용하는 경우. 자, 5번은 이의신청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동그라미 60일이 아니다는 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미출. 구두가 아니라는 거. 구두가 아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하여야 동그라미. 하여야는 반드시란 얘기입니다. 통지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통지하여야 한다. 이 신청도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는데 작년에도 또 출제를 했었습니다. 기본적 개념 잘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4회분 모든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 항상 이 모의고사 4회분을 풀고 지금까지 풀었던 또 매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틀린 부분을 다시 기본서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서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자,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